70년 전 포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낙동강 변에서 놓쳐버린 그 손을 강남 한복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다시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손등 위로 내려앉은 세월의 고랑을 마주하는 순간 제 시계추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참 팔자 좋은 노인네라고들 합니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대궐 같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자식들 죄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 보냈으니 성공한 인생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게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은 그저 시리고 차가운 얼음판일 뿐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기껏해야 반년 남았다는 선고를 받고 나니 그토록 아등바등 모은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매일 밤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다해진 나비자수 손수건을 꺼내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눈 감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사람 생사만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진눈깨비 흩날리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비틀거리다 그만 빗물 고인 바닥에 미끄러지고 말았죠. 아이고, 비명도 못 지르고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때 누군가 달려와 제 팔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 목소리, 세월에 깎여 쇳소리가 섞인 노인의 음성이었지만 제 귀에는 70년 전 피난길에서 정수나 꼭 살아서 만나자라며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청년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마주한 건 때 묻은 경비복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빗물 사이로 저를 바라보는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은 틀림없는 나의 철수 씨였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짓궂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제외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서글픈 모습으로 마주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날의 짧은 마주침은 제 삶의 마지막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식어가던 제 심장이 다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를 몰라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고처럼 마주친 그날 이후 저는 15층 베란다 창틀에 매달려 하루 온종일 밑바닥만 내려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한참을 지켜보니 노란 낙엽을 쓸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를 약간 저시더군요. 그 옛날 피난 열차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던 그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 맞지? 정말 당신인 거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름이 목구멍에 걸려 쓴 침만 삼켰습니다. 암세포가 제 몸을 갉아먹는 통증보다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낡은 경비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는지 그게 더 가슴에이게 아파왔습니다. 평생을 이름조차 잊지 못해 찾아 헤맸던 사람이 하필 내가 사는 집 앞마당을 지키고 있었다니요. 하늘이 우리를 비웃는 건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경비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는 입지도 않던 비싼 수입 코트를 걸치고 명품 가방을 일부러 손에 쥐고서 말이죠. 남들 눈엔 그저 고상하게 산책하는 할머니였겠지만 제 온 신경은 그 사람의 거친 숨소리 하나, 빗자루질 한 번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묵묵했습니다.
입주민이 지나가면 허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만 할 뿐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멀어질 때쯤 아주 잠깐 멈춰서서 제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사람의 그늘진 시선을요. 서러운 세월이 비릿한 쇠냄새처럼 코끝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가까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삶이라는 70년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늘은 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100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걸치고 당신은 먼지 묻은 경비복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참다 못한 제가 보온병에 따뜻한 생강차를 담아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당신의 얼굴은 세월이라는 파도에 깎여나간 바닷가 기암괴석 같더군요. 날이 찬데 이것 좀 마셔가며 하세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걸 당신도 느꼈을까요? 당신은 투박한 손으로 종이컵을 받으며 그저 고맙습니다. 사모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이라니요. 70년 전 낙동강 나루터에서 내 손을 잡고 정수나 나만 믿으라 하던 그 패기 넘치던 청년은 어디 가고 제 눈도 못 마주치는 고단한 노인만 남았단 말입니까?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넌지시 물었습니다. 경비원 양반은 고향이 어디요? 말투에 이북 사투리가 섞인 것 같아서 그 순간 생강차를 마시려던 당신의 손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대답 대신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더군요. 그 한숨 소리에는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의 매캐한 화약 냄새와 수천 번의 밤을 홀로 견뎠을 당신의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향 같은 건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거지요. 당신의 그 짧은 대답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식어가는 차를 마셨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거대한 성벽처럼 쌓여 있었지만 제 코끝에는 신기하게도 그 시절 우리 고향 뒷산의 진달래 향기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온 마음이 알고 있는데 입술은 차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발싹이기만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합니다. 가장 그리웠던 사람을 앞에 두고도 사모님과 경비원이라는 가면에 갇혀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70년을 그림자로 산다는 건 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 너머로 야간 순찰을 도는 당신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어두운 화단을 비추던 당신이 경비실 옆 작은 컨테이너 숙소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내려갔지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당신은 고단한 다리를 주무르며 낡은 지갑을 꺼내 들더군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다해져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1950년 봄 전쟁이 터지기 직전 우리가 고향 면사무소 앞 사진관에서 찍었던 단 한 장뿐인 사진이었으니까요. 당신은 그 사진 속 어린 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짐승 같은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내 정순아. 어쩌다 이리 늙어버렸노. 당신의 그 낮은 읍조림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15층 사모님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그리워한 그 정순이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게지요.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했습니까? 그 남루한 경비복이 당신과 나 사이의 철갑성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당신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은 힘없이 떨리기만 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화려한 아파트가 내 손에 들린 비싼 가방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넘지 못할 휴전선보다 더 높은 담벼락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70년 전 헤어지던 그 비극적인 순간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초라한 경비원으로, 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가련한 노인으로 말이지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봅니다. 가슴속에 고여있던 한서린 세월이 터진 둑처럼 밀려와 제 눈앞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온 그 나비자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70년 전 당신이 피난 열차 위에서 이걸 갖고 있으면 꼭 다시 만난다며 제 손에 쥐어주던 그 낡은 증표 말입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손에 꽉 쥐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경비실 창문을 똑똑 두드리자 당신은 또다시 사모님께 예의를 갖추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굽은 허리를 붙잡으며 나비 손수건을 당신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철수 씨, 사모님 말고 정순이라고 불러줘요. 나 정순이야. 왜 나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 제 목소리는 봇물 터진 듯 터져나왔고 당신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 투박한 손으로 손수건의 나비 날개를 만져보더니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내 정순아, 이 꼴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내 앞에 서겠너? 당신의 고백은 제 가슴바닥을 긁어내렸습니다. 평생을 막노동과 자벽부로 전전하며 다리까지 저는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 사는 저를 보고는 차마 다가설 엄두가 나지 않아 그저 매일 아침 당신이 쓸어낸 길을 제가 걷는 것만으로도 좋겠다는 그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경비실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서 젊음도 건강도 꿈도 앗아갔지만 서로를 향한 이 지독한 그리움만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녹슨 모처럼 가슴에 박혀있던 세월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거친 손마디가 제 뺨을 스칠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보다 수억 대의 예금보다 지금 내 손을 잡은 이 사람의 온기 하나가 내 인생의 진짜 구원이었음을 말입니다. 경비실의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만에 마주 앉아 나누는 첫 이야기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소라는 짧은 물음이었지만 그 대답은 강물처럼 길고도 깊었습니다. 철수 씨는 전쟁 중에 다리를 크게 다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답니다. 그저 제가 살아있기만을 바라며 혹시나 고향 근처를 떠돌면 만날까 싶어 전국 팔도를 떠돌며 막노동으로 평생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자식도 마누라도 없소.
내 가슴속엔 오직 나비 손수건 든 18살 정순이 너뿐이었다. 그 투박한 고백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제 화려한 인생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만나 자식 키우고 돈 모으며 살았던 세월이 평생 저만 그리워하며 홀로 늙어온 철수 씨 앞에서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잔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당신을 만났는데 제 몸속엔 시커먼 암세포가 자라나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의 거친 손을 꼭 잡고 겨우 입을 뗐습니다. 철수 씨 하느님이 우리에게 딱 6개월을 주셨나 봐요. 나 이제 곧 갈 준비를 해야 해요. 철수 씨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남자에게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요?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하더군요. 정순아, 걱정 마라. 이번엔 내가 내 가는 길 끝까지 지켜주마. 70년 전 나루터에서 못 지켰던 그 약속 이제야 지키게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확인하며 남은 시간을 기약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낙동강변의 18살 소년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마지막 사랑은 불꽃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서산 너머로 지는 노을처럼 깊고 고요하게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자식놈들이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더군요. 어머니가 미쳤느냐고 강남 아파트 사모님이 어떻게 저런 초라한 경비, 노인네랑 남은 생을 보내겠느냐며 펄펄 뛰었습니다. 엄마 치매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라는 자식의 외침이 제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내 영혼을 지켜온 건 이 아이들이 아니라 저기 낡은 경비복을 입고 서 있는 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명품 코트와 보석들을 장롱 속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철수 씨가 머물던 경비실 옆 작은 단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철수 씨, 우리 이제 남의 눈 보지 말고 딱 우리 두 사람만 봐요. 제 말에 철수 씨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1950년 진달래꽃 피던 고향 뒷산에서 보았던 그 싱그러운 소년의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혀를 찼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췌장암 통증이 발작처럼 밀려올 때마다 철수 씨는 제 마른 등을 쓸어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순아, 기억나나? 나루터 앞 주막에서 먹던 국밥 말이다. 내가 이번 생엔 그 국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사줬지만 저 세상 가서는 꼭 내 손으로 지어주마. 자식들이 물려받을 유산을 걱정하며 악다구니를 쓸 때 저는 철수 씨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화려한 가구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70년 만에 맞닿은 두 사람의 온기만으로도 그곳은 궁궐보다 따뜻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존엄이란 건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누구의 손을 잡고 눈을 감느냐에서 온다는 것을요.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창밖엔 우리가 처음 재회했던 날처럼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철수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철수 씨, 나 먼저 가서 기다릴게. 이번엔 70년이나 기다리게 하지 마요. 철수 씨는 제 마른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나직하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불렀던 이름 모를 가락이었지요. 그 따뜻한 음성을 마지막으로 저는 평생의 한이었던 그 사람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 철수 씨는 제가 남긴 작은 유산으로 고향 마을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작은 꽃나무 숲을 조성했답니다. 그리고 그 숲의 이름을 정순의 뜰이라 붙였지요. 자식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가 그 화려한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 이름도 모르는 경비 노인에게 꽃나무를 심게 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영혼은 이제 그 꽃나무 사이를 유영하는 나비가 되어 매일 아침길을 쓰는 철수 씨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늙은이들의 옛사랑 이야기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억겁의 세월도 끊지 못한 인간의 존엄과 신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쟁과 가난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이라지만 누군가는 70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만을 위해 빗자루를 들고 길을 닦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때로 70년의 한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기를 바라십니까? 번쩍이는 금반지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입니까? 저는 이제야 비로소 평온합니다. 70년 전 놓쳤던 그 나비 손수건을 이제야 제대로 돌려주었으니까요.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